안녕하세요. 네, 논술을 가르치는 최은식입니다. 네. 살이 찌기 전에 사진이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투스 처음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 제가 이투스에서 8년째 강의하고 있고요. 3년 차부터는 제가 1타를 유지하고 있어서 6년째 1타입니다. 여기 옥동 사과나무랑 이제 대치명인 학원 전체를 대표하는 논술 강사이고요. 논술 가르친 지는 생각보다 이제 되게 오래됐네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미 그 청소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로서는 굉장히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한 편이어서 아직은 그 40대가 아니고 내일 모레 40인데 몇 달 뒤면 40살인데 이제 경력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논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지도한다라고 자신하는 편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사실 지금 시점이 부모도 끝났고 이제 원서 접수 시즌이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다 아실 테지만 이제 수능 최저를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논술을 하는 친구들은 뭐 국영수 탐에서 다 뭐 1, 2등급 맞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잘 없어요. 물론 고려대학교를 넣거나 경희대, 한의대를 넣거나 이러면 좀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과목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두 과목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상으로 좀 못하거나 못한다는 건 보통 한 4등급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정시로는 노릴 수 없는 대학교를 노리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거를 논술의 의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간 건데요. 근데 이 얘기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가령 8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하면 이걸 86명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통과할까요? 경쟁률 봤는데 86대 1로 마감했어요. 그럼 높잖아요. 왜 이렇게 높지 했는데 이 중에서 86명이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가 최저를 통과할까요? 최저가 높든 낮든 사실 비슷하게 나옵니다.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네,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건데 서강대 85대 1이었는데 30대 1 정도 29.79죠. 성균관대 52에서 13으로 외대 34에서 12로 이화여대는 이때는 좀 많이 붙었어요. 중앙대 47에서 10으로 동국대 33에서 6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신이나 논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순수하게 수능만 필터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게 사실 언제나 그렇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어라고 이제 엄마한테도 이제 다짐하고 엄마 나 좀 한번 믿어줘 하면서 이제 넣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구모 보고 나서 사실 최근에 수능 접수도 하잖아요. 그리고 수시 접수도 하죠. 구모도 있고 2학기 개강도 있고 수능이 2달 남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마무시한 자극제가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리라는 이 전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믿고 미래의 나의 성실성을 믿고 왜냐하면 지금 느낌으로는 여태까지랑 비교도 못하게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믿고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이 기대가 이제 허무맹랑한 기대를 하진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기대여야 되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태까지 치렀던 모든 모의고사들의 그 어벤져스를 모아요. 그 산모 때는 국어를 잘 받고, 육모 때는 또 이제 수학을 잘 받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본 버전들을 모아서 이 최상의 이상적인 버전을 어쨌든 내가 한 적이 있는 등급이니까, 달성한 적이 있는 등급이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능 때 이제 나오리라 믿고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런 거예요. 많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누군가는 대박이 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냥
잘 돼봤자 3분의 1 정도가 통과한다. 이게 국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서 접수하실 때 이게 논술도 학종도 똑같거든요. 수능 최저 통과율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수능 최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원칙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해 드릴 거는 이런 원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내신이고 일단은 뭐 논술 일정과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6월, 9월에 한 번 이상 충족시킨 학교들이 후보가 됩니다. 이건 학종도 똑같아요. 학종 교과도 수능 최저 있으면은 6월, 9월에 한 번도 못 맞췄다. 사설에서 맞췄다. 소용없어요. 사설 맞춘 거 필요 없고 육모나 구모 때 맞춰야 됩니다. 그 학교들 중에서만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6월, 9월에 모두 충족시킨 최저 이 학교들을 6개 중에 4개 이상 선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아이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왜냐면은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3합 6인데 3합 7까지는 한 적이 있고 사설에서는 3합 6 맞춘 적이 있는데 육모나 구모에서는 못 맞췄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이제 우기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일단 이게 기본.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10명 중에 3명은 못 맞춰요. 이렇게 해도. 실제로 이제 학생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최소인 거예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이렇게 좀 세게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유연성이 있어요. 근데 수능 최저는 유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그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강탈을 막는 게 일단 최우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6개 다 떨어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안정적으로. 수능이 불안한 경우에는 최저가 낮거나 없는 학교를 써야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심지어 육모나 구모 때 맞춘 적이 있어요. 둘 다 맞췄어요. 그러면 안전한 것일까 하면은 사설 때 못 맞춘 경우가 있으면은 기복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최저를 낮춘 것도 고려해야 된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 여대들이 최저가 좀 낮으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할 수 있고 남학생들은 이제 이런 선택지가 좀 여자들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최저가 낮거나 없는 학교도 고려해야 될 텐데 최저가 낮은 게 더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네, 맞아요. 최저가 낮은 게 훨씬 나아요.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령 이제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논술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논술이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양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의 연세대나.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또 이제 나름 명문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 논술을 몇 시간 정도 공부할까요? 보통 아이들이 논술을 열심히 하는 보통 아이들이 하루에 논술 공부를 얼마나 할까요? 하루에 2-3시간 할까요? 아니에요. 논술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하루 평균 1시간이에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1시간을 맨날 한다 그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을 포함해서 수업 시간 3시간 반이니까 그 다음에 복습하고 자습하고 이제 재첨삭하고 하는데 또 3시간 반. 이래서 이제 일주일에 7시간, 하루 평균 1시간인 거예요. 보통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이제 연습을 합니다. 이게 보통 학생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했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1년 내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덤비는 게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아예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흔히 말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넘보지 못하겠죠. 근데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을 정시로는 죽어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논술 하나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 희망을 걸고 갑자기 각성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0시간씩은 보통 안 하는데 하루 8시간씩은 하는 친구들 많아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덤비기 때문에 사실 카톨릭대 논술로 붙는 실력이나 서강대 논술로 붙는 실력이나 그게 그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없는 학교는 보험이 아니다. 논술로서는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 수능 최저 낮은 곳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내신 점수는 제가 드린 표가 있으니까 총점에서 10% 이내로 감점되는 대학교가 이제 안전합니다. 총점인 사실 1000점 만점 기준이니까 100점 이내로 깎인다 이러면 되게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쟁 수준을 고려해서 고르게 분배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1군 대학교라고 이제 부르는 게 제가 이제 표에 써놨어요. 이제 그 교재에 1군 대학교가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화여대까지를 말합니다. 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자대학교 요 정도를 1군 대학으로 놉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정시에서는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죠. 너무 급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연세대 고려대 한번 끊고 서성한 한번 끊어야죠. 그렇죠. 근데 논술에서는 그게 좀 흐릿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6개나 쓸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어떤 학생이 논술 초고수예요. 언제나 1등을 하는 수준의 초고수입니다. 수능 최저 다 맞춰요. 내신도 높아요. 얘가 어디 쓸까요? 6개 논술 쓸 때. 연대고대 쓰겠죠. 사실 근데 수능 최저 다 맞추는 경우에는 연대를 안 쓰는 경우들은 꽤 있어요. 왜냐면 연대는 수능 최저 없다 보니까 특별히 경쟁이 높으니까 고대는 무조건 쓰는데 연대는 선택이에요. 근데 성균관대, 서강대 쓰겠죠. 지금은 한양대가 최저가 있으니까 쓰겠죠. 중앙대 쓰겠죠. 그 다음 어디 쓸까요? 그다음 경희대, 외대, 이화여대 중에 고르는데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 이화여대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경희대, 외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 안에서 고르지 이거 이상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동원까지 안 간다는 뜻이죠. 근데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최강자가 여기까지는 써요.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까지는 써요. 근데 그 최강자가 고려대, 연세대학교 시험 볼 때는 목숨 걸고 시험 보겠죠. 준비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외대 시험 보러 갔을 때, 이화여대 시험 보러 갔을 때 힘을 좀 빼고 시험 볼까요? 아니죠. 거기도 목숨 걸고 시험을 봅니다. 목숨 걸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최강자들이 또 이제 거기 가서 시험 보기 때문에 최상위권 경쟁은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최상위권만 붙잖아요. 물론 예비 번호가 좀 돌겠죠. 하지만 그것도 많이 돌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논술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차원에서 좀 어려운 시험이어가지고 연대고대를 붙는다고 해도 그 친구가 절대적 최강자냐 하면은 사실 좀 드물어요. 가령 어떤 친구가 연세대 논술을 합격했다 쳐보죠. 연세대 합격한 친구 10명을 모아놓고 제가 만약에 어쨌든 논술을 붙었으니까 연세대 논술 붙었으니까 논술 잘하지 않냐? 그러면은 만약에 얼마를 받으면 올해 자퇴하고 다시 논술 시험 봐서 연세대 가는 도전을 하겠냐? 얼마를 받으면 하겠냐? 1억 받으면 할까요? 연세대 붙었는데 자기가 100% 붙는다고 확신이 있으면은 고민할 친구들 있겠죠.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10억을 받을래 해도 많은 친구들이 머뭇거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알아요. 연세대 붙고 다 떨어졌거든요. 연세대 합격자도 대부분은 연세대 붙고 나머지 다 떨어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랑 상관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대 합격자라고 해서 지금 이화여대, 경희대 합격자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매년 보는데 서강대 합격자랑 이화여대 합격자 있을 때 이화여대 합격자가 평소에 쓰는 글이 서강대 합격자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이 말씀은 여기를 넘어가면은 최강자가 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동어부터는 최강자는 여기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수준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셔서 만약에 내가 논술을 되게 잘한다는 건 최소한 20명, 30명 중에 1등은 당연하다. 요 정도 급이 아니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1군 대학교를 도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너무나 위험하다. 수능 최저 다 맞춰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룰은 저희 아이들을 제가 상담할 때 적용시키는 룰이에요. 상당히 엄격하죠.
근데 사실 이 덕분에 또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서 접수할 때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너무 안전하게만 하면은 또 되게 아쉽겠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맞추는 정도 내에서 특히나 논술 실력에 있어서는 제가 학생마다 그 강점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여기는 좀 상향으로 질러보자라는 걸 또 제안을 하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을 일단 확보하고 한두 개는 질러보자라는 정도로 고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1군, 2군 얘기를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논술을 여태까지 좀 해본 친구들에게만 좀 알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자기한테 잘 맞는 유형, 뭐 난 논쟁이 편하다, 논쟁이 어렵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어려운 걸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신 있는 걸 쓴다 이거는 그래도 이제 이 친구들이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본 게 아니어서 자기가 풀어본 문제들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는 유형보다는 어려운 유형을 피하는 쪽으로 대학교를 거르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모든 유형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실상 대학교가 한 3개 정도만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유형들이 포함이 돼요. 가령 성균관대는 1번 문제 분류 나오고 2번 문제 설명이나 평가가 나오고 3번 문제 논쟁이 나오거나 평가가 또 나옵니다. 아니면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성균관대 하나만 봐도 유형이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연세대, 이화여대 이렇게 이제 몇 개 나오면은 사실상 대부분의 유형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설령 한두 개만 지원하는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고정적인 유형만 출제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대학교가 갑자기 유형을 바꾸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학교가 예고 없이 유형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꾸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 중에서 바꾸니까 어쨌거나 모든 유형을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래야지 흔히 말해서 준비한 대로 안 나왔어 라고 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바뀌었지만 나는 잘 풀었어가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자기가 준비한 대학교가 갑자기 유형을 바꾸는 게 잘 준비한 친구들한테 매우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만 보고 준비한 친구들은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항상 모든 대학교 준비를 마치자. 그래서 예상 유형 뒤집고 새로운 유형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간을 정할 때 하루에 2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루에 1개 보는 경우는 뭐 이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2개를 보는 경우에 시간을 학생들이 가끔 희망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가령 아침에 성균관대 시험 보고요. 점심에 경희대 시험 보러 간다고 한번 해보죠. 이런 경우에 아침에 성대 시험이 만약에 11시에 끝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1시에 시험 종이 딱 쳐서 시험지에 걷어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빠져나오려면은 몇 분 정도 소요될까요? 이게 뭐가 시간을 잡아먹냐면은 핸드폰을 나눠주는 게 시간을 잡아먹어요. 핸드폰을 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시험 전이니까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실에 보통 100명 넘게 앉아 있습니다. 물론 적을 때는 50명도 있고요. 근데 보통 200명도 있어요. 근데 보통 평균 100명이라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 100명을 감독관이 핸드폰 하나하나 다 대조하면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느려요. 왜냐면 잘못 나눠주면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그 학생증이나 뒷자리 번호랑 다 대조를 해요. 얼굴 다 대조하고.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받아야 돼요. 다 받고 나면 바로 나갈 수 있느냐? 옆에 반도 문제가 없이 다 종료됐다고 안전하게 돼야지 그때 내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늦게 나갑니다. 어쨌든 나갔어요. 일단 최소한 15분은 걸리겠죠. 아무리 빨라도. 나가면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학기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시간 촉박하단 말이죠. 그럼 뛰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뛰어가요. 뉴스에서 보셨죠? 사람이 인산인해에 이뤄서 어느 정도냐면은 어머니들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아이랑 어디서 만날지 미리 정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나와서 아이가 엄마 어디 있어 하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엄마 어디 있어를 보내고 있는데 카톡 전송이 안 돼 진짜. 정말로 전송이 안 됩니다.
정말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정해 두셔야 되는데 절대로 특이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정해 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글로 못 가요. 나오면은 인파가 어디로 가냐면은 가장 가까운 출입구 있죠. 거기 후문이면 후문, 정문이면 정문. 무조건 그리로 이동하게 돼 있고 그걸 거슬러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만원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낑겨서 가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이제 이 정도 속도로 그냥 다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누구나 몰릴 만한 그 정문 앞에서 보자. 아니면 차라리 그냥 지하철 입구에서 보자가 나을 수 있어요. 정문 앞에도 되게 좀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학교를 가시는 거는 그렇게까지 촉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일단 학교 도착하면은 학교 입장하는 거는 엄청나게 인파가 몰리진 않거든요. 끝나고 나서가 인파가 몰리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럼요. 네네네 맞습니다. 소용없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어쨌거나 분실 사고가 나면은 감독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들이 생각보다요 갑질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가령 귀마개를 해도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귀마개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마다 방침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학교 방침은 귀마개 해도 된다는데 감독관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방침과 다르게. 그러니까 별별이 다 있고 이 갑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대처가 안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두 번째 학교 도착까지 가야 되는데 입시 완료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일찍 도착하는 게 좋으니까 그 전에 가야겠죠. 근데 입시 완료 시각을 지나서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학교에 물어보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원칙이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똑하고 막 이리 오너라 하면 안 되겠지만 불쌍한 표정으로 지금 도착했는데 시험 시작 전이면은 들여보내지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입시 완료 시각은 조금 넘기더라도 시험 시작 전에 도착할 확률이 100%라면은 이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네이버 지도 찍어 보니까 2시간 나온다. 그러면 3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3시간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돼. 그러면은 이건 시험 볼 수 있는 경우고 1시간 정도 추가했는데 이러면 좀 넘어선다. 그러면 시험 못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비상수단으로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차 타고 가면은 빠르지 않냐 지하철보다 아니에요. 왜냐면 그날만큼은 같은 경로로 수백 대 이상의 차들이 같은 경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막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가급적 지하철을 추천드리고요. 이걸 모두 넘어서는 비장의 수는 오토바이인데 이게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가 사람을 돈 받고 나르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요. 특수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우리 삼촌이 뭐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뭐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그 사이로 간다는 전제로 빨리 가는 거니까 좀 위험함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 시간은 이제 다 썼고요. 사실 오늘 뭐 제 수업을 설명드리거나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한 내용들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제 역할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